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 논술 다 맞았는데 왜 떨어졌죠? 작년에 수능 끝나고 한 12월 중순쯤에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어떤 저 모르는 어머님이 학원에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경희대 의예과를 썼는데 아이 말로는 다 맞았다고 하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라고 저한테 약간 따지는 듯하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맞았는데 떨어졌을 리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과 논술을 많이 오해해서 답만 맞으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논술도 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 친구들하고 답을 맞춰보면 내 답이 다 맞는데 그러면 나 합격한 것 같은데?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면 실제로는 떨어지니까 학생들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 근데 실제로 그런 학생이 모의논술 답안을 작성해서 제가 그 답안을 채점해 보면 학생은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번 9월, 10월에도 수리논술 시험을 이미 봤지만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안 작성 시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 너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맞지 않은 내용들을 몇 가지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논술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수리논술은 대학마다 대문항이 2개, 3개, 대체로는 대문항 3개,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이 가장 표준적이죠. 대문항 1번이 30점, 2번이 30점, 3번이 40점이 배점이면 소문항별로 또 그 점수를 나눠서 이렇게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마지막 소문항이 진짜 문제이면서 앞에 소문항은 마지막 소문항을 풀기 위한 과정에 놓여져 있는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항별로 배점을 주고 있고 이거는 문제의 정답을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못 보니까 대충의 느낌으로 봐요. A 플러스는 정답과 풀이가 맞음, A는 풀이가 모두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한 문제에 대해서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소문항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풀면 5점, 어디까지 풀면 3점 더, 어디까지 풀면 1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계단식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면 그걸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 합격점은 55점, 60점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답을 맞춰서 합격을 한다기보다는 각 대문항에 딸린 소문항에서 우리는 열심히 조금씩 부분 점수를 맞아서 그걸 모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 계산을 해서 부분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구질구질하게 조금씩 점수를 긁어 모은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예시로 들은 학생은 경희대 의예과에 자기는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진 게 의아하다. 혹시 내가 출신고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하던데 저도 그 학생의 답안지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틀린 사례들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답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논술은 대부분 답안 자체가 이미 복잡하기 때문에 우연히 답을 찍어서 맞는 일은 드물어요. 근데 수능 문제처럼 직관적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대충 때려잡아서 답만 맞은 일도 없진 않아요. 근데 논술은 논리적인 과정을 채점하는 시험이잖아요. 다른 거 다 엉망인데 정답만 맞으면 10점 만점에 그냥 빵점입니다. 점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적 사고방식으로 논술을 대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써야지. 예를 들면 x의 범위에 따라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정답, 또 어쩔 때의 정답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데 수능에서는 답이 아닌 건 그냥 빨리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논술에서는 답이 아닌 부분은 왜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은 이유까지도 써야지 완벽하게 득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통째로 빼먹기 때문에 본인은 답은 맞았지만 그 중간에 서술해야 될 내용들을 상당히 빠뜨려서 감점이 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일반화하지 않고 기납적으로 찾았어. 예를 든다면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수열의 일반항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7, 9 순이라면 여섯 번째 항은 누구나 12를 예상하겠죠. 근데 이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할 때는 이렇게 특정한 앞에 몇 개 항의 규칙성을 가지고 다음 항을 추정하거나 일반항을 추정하면 안 된다. 일반화할 때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수식을 통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노가다로 답을 구하고 그것의 규칙성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써버리면 논술에서는 상당히 감점을 많이 당한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얻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지 밖에서는 연습할 때는 노가다로 답을 구했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는 멋지게 논리적으로 푼 것처럼 포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소한 교호 누락. 수능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약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경우도 이렇게 정식으로 쓰지 않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논술에선 이렇게 쓰면 감점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분기호 같은 것도 인테그랄의 dx 이거 완벽하게 잘 구사해 줘야지 이렇게 쓰지 않으면 부분에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합격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합격점이 90점대 형성됐으면 누구나 거의 다 문제는 잘 풀었고 여기서 서술을 어떻게 완벽하게 잘할 거냐가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는 거거든요. 사소하게 조금씩 점수를 까먹어도 합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답안 작성의 형식을 지켜라. 이 말은 각 대학별로 논술고사에서 사용 가능한 필기도구, 대부분 검은색이지만 청색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수정 방법을 수정액, 수정 테이프, 두 줄 긋기, 지우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의 필기도구나 수정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딱 그대로 문제를 풀고 평소에 연습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의 답안지나 연습지나 아니면 문제 번호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 실제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유의사항이 나오면 그거 보고 미리 며칠 준비했다가 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만약에 칸이 모자라거나 당황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테두리를 벗어난 풀이는 채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해당 문제를 0점 처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실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들은 평소에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면서 옆에 깔짝깔짝 쓰는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날 가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깔끔하게 답안지의 여백 내에 테두리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런 실수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나오면 거기서 많이 감점이 됩니다. 정말 다 맞긴 한 거야? 우리 학생이 주변 친구들하고 답안을 맞춰봤어요. 다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나 나나 모두 다 논술에는 불합격했어요. 결국은 떨어진 학생들이 답을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푼 답이 다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대학의 논술고사를 보고 나면 다음날 막 학생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 대학 논술 문제의 난도가 어땠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나간 과거는 안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복기해서 논술 문제를 줘도 기본적인 조건이 틀릴 때가 많아요. 정답을 열심히 잘 구해서 계산해 보고 나면 뭔가가 어설프고 그래서 나중에 해가 바뀌어서 3월 말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각 대학들이 작년에 우리 대학 논술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어요 라는 문제 원본과 해설지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작년에 내가 받았던 문제들이 틀린 경우 기본적인 조건이 틀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여러분이 다 맞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약간의 착각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대학별로 답안 작성법이 달라. 요거는요 우리 학부모님이나 수험생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데 어떤 동일한 문제를 중앙대하고 이화여대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배점으로 채점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논술 시험 자체가 논리를 따지는 시험이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문제의 동일한 풀이에 대해서 대학별로 점수를 다르게 준다?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화여대식으로 풀이법이 뭐가 있나요? 이런 거 묻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중간 계산이 틀리면요. 소문항을 여러 개 푸는데 소문항 2번에서 어떤 계산이 틀렸어요. 함수를 잘못 얻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소문항은 틀리겠죠? 이미 함수가 틀리니까. 근데 대학에서 채점할 때는 함수가 틀려서 2번에서 감점을 하면 3번에서는 풀이 과정만 맞으면 또다시 감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약속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를 틀렸더라도 미분하고 극점 찾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과정 전체가 맞다면 다음 소문항은 온전하게 득점을 할 수 있다. 다 까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시험은 참 인간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할 때는 알지 못하게 이런 제가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많이 틀려서 계속 여기저기서 점수를 까여서 결국은 불합격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 이후에 있는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남은 기간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논술 시험은 특이하게도 어떤 쉬운 논술 대학의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제가 학원에 왔을 때 너 논술 시험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활짝 웃으면서 잘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대로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합격자 발표를 하면은 그렇게 잘 봤다고 말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들 많지 않고, 망쳤다라고 말한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자가 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상대적인 난도에 따라 굉장히 잘 풀어야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반도 못 푼 것 같은데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되든 담담하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수능 준비 잘 하시고요. 수능 직후에 있는 논술대학들은 수능 전에 조금씩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